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습니다. 과반 득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8.27%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비상계엄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시사호는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과 포스트 대선 전국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계엄을 선언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마침내 대선이 끝났습니다. 한 6개월이 아니고 6년쯤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여러 가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 두 분이 느낀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도 잘못했다. 다시 그런 행동을 보이면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차 반복되면 당신들의 세력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국민들이 투표로서 민심 표출을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 입법부도 제1당이고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법 문제에 있어서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도 이 견제와 균형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과 의견도 이번 대선 결과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국힘이 받은 퍼센트가 김문수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용기를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보였던 지금까지의 자중질환은 당권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거의 자기 스스로도 내부에서는 기정사실을 한 상태에서 그럼 패배 이후에는 어떤 세력이 당권을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은 공고한 지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많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나올 것이고 공천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먹을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당권을 잡느냐. 친윤들이 한덕수를 후보자로 세워가지고 기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선거에서 지더라도 사실 자기들이 당권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한덕수는 물러나고 김문수가 후보자가 돼서 이제 떨어지면 당신 때문에 큰 표차로 진 거야. 그래서 후보의 문제점이 있었어. 후보의 말실수가 있었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세력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 한번 당권을 잡아서 뭐 당명을 바꾸든 뭐 이준석을 다시 데리고 오든 새로운 아이콘을 세워서 이 당을 다시 출발시키고 본인들이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었는데 웬걸 득표율이 41%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김문수 후보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개인 책임론은 덮어 씌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졌으나 잘 싸웠다. 김문수여서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또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한계 의원들은 또 김문수 사퇴하라. 뭐 비대위도 사퇴하라. 싹 다 나가.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득표율 애매한 득표율 때문에 책임 공방이 더 격화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탓이냐라는 말을 서로 다 하게 된다. 그런 오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대구시당, 이 경북도당 이 당직자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당이 좀 쇄신하고 해야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당내 쇄신 자체를 지체시키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당직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과반 득표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다 득표는 기록했습니다. 대선 승부처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뭐 승부처는 김문수 후보를 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순간 이 승부가 갈렸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비상경과 이 내란을 심판하고자 하는 여론이 적게 잡아도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이 반응이었고, 이 상대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정도였다면 뭔가 이 터닝 포인트는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하는 순간 이 승부는 갈렸다. 네. 강변은 어떻게? 저는 또 그런적으로 뭐 일단 12월 3일에 거의 뭐 계엄 선포와 동시에 사실 그때부터 승부는 기울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사실 들어가자면은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가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가정입니다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씨가 지금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자, 윤석열 씨는 구속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합당한 벌을 받을 거고 지금도 벌을 받고 있고 이제 그건 완전히 청산됐다. 뭐 내란 청산 이건 이미 끝난 문제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면 된다. 벌 받을 사람 벌 받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 꺼내냐 이럴 수가 있었는데, 구속이 취소되고 나와가지고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 일부도 이건 도대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역전을 노리나 저 세력이, 이런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이제는 보수 결집이 아니라 이제 역결집, 진보 결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도였다고 봅니다. 네. 우리 지역 얘기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대구 23.2% 득표했습니다. 경북에서 25.52% 기록했습니다. 지역 표심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계엄 저것까지 했는데도 표가 이거밖에 안 나올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계엄 심판에 대한, 내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높은데 왜 변화가 없나? 근데 그건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이 지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였단 말이죠. 계엄을 한 것이 잘못인데 그걸 둘째치고 그건 이미 끝났고 이건 과거에 그냥 끝난 사건이고 윤석열 씨는 탈당을 했고 끝났다. 그 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 지역만큼은, 다른 곳은 떠나서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뭐 계엄보다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서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느냐? 35% 막 40%까지 가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보수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낮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의 이 싸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당권 경쟁 이런 것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안 그래도 지금 승부가 어느 정도 갈려 있는데 자중질환을 벌이니까 그 꼴이 보기 싫다. 투표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응답도 여론조사 안 하고 자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건데, 근데 투표가 임박할수록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라는 관성적인 의무감, 이게 작용했던 거고,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진영 결집에 따른 심리적 결집에 따른 결국 투표는 어쨌든 해야겠다. 본투표장에 와르르 나왔잖아요. 사전투표 투표율이 지난번 사전투표보다 9%가 낮아요. 경북은 10% 낮고. 근데 본투표장에 한 번에 나왔다는 거는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지막 심리적 결집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이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이 과반을 넘는 정도로 얻을 만큼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탄핵으로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대구 경북은 19대 대선 결과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 이 당시 이 문재인 후보가 21%를 얻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8%로 과반 못 넘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8.5%,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5%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하는 게 있지만 이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 때 찍어줄 수 있는 다른 정당이 있을 때는 마음을 쉽게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대구보다 경북이 더 낮았는데 이 전통적인
이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층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3지대 선택지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좀 반영이 됐고, 그 측면에서 보면 이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역대 최고는 나왔지만 애초에 당이 목표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대구보다 경북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별 득표율 현황을 보면 안동시가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에게는 충분히 영향이 미치면서 이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봉화, 영양 이런 지역들이 과거보다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릴 것인가가 이 과제로 남은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강, 그다음에 일중, 일약 이렇게 이런 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 40% 넘는 득표율 올렸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5% 내외의 그 각 진영은 공고한 진영이 양당제 안에 사실상의 양당제 안에서는 아주 공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양쪽에 다 있다는 거죠. 35% 내외. 그러면 이제 약간의 스윙보트 성향을 가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기존 자기 진영에서 약간의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가 이제 소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계엄과 내란 전국에서는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고 계엄 내란을 계속 옹호하던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목소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많은 표들이 갔던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원래 35% 정도는 누가 나와도 원래 가야 할 표라면 거기서 한 6%가 더해진 것은요. 아까 이제 천영기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이건 참 민주당에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소년공으로 어떤 행동을 보였고 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프레스에 팔이 끼고 후각을 잃고 이런 어떤 고생했던 인생 서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지역에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듣더라도 약간 과장됐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단정 짓는 것은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냥 범죄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하는 모든 민주당의 행동들은 이 범죄자가 처벌 안 받도록 하려고 쉴드 치는 거야.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41% 이제 표가 간 것 중에는 이익 투표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강남에 보면은요. 자꾸 이제 대구 경북 욕을 많이 하지만 강남 보면은 득표율이 77% 막 이래요. 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득표율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김문수가 돼야 내가 세금 적게 낼 것 같아. 김문수가 돼야 내 부동산 값이 괜찮을 것 같아.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찍는다. 누가 무슨 잘못했든 상관없다. 이 표도 여기에 결집이 좀 일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야죠. 네. 네, 이게 두 번째 탄핵이라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탄핵 이후에 치러진 이 대선에서 보니까 선택지가 많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 다자구도에서 40%를 넘겼을 때도 이 보수층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면 조금 우려가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의석수도 당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약 50% 넘어가도록 두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이 막판에 이 보수 결집을 일으켰던 좀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특히 대구 경북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이 본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 투표율을 보고 견제를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겠네라고 하는 동력을 만들어준 결과가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준석 후보 8.34% 득표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역할은 했다. 아니다. 한계를 드러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치인에게 준 과제도 있지만 대구 경북의 민주당에게 준 과제도 동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8.29, 경북에서 6.69였거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 여러 계층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시군별 득표율로 보면 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상위 득표율을 기록한 곳에 똑같이 이준석 후보도 상위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겼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준석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겹치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과제를 민주당에게도 저는 남겼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는데 자기 보고요. 미래가 없다. 본인에게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3등이었다. 이때까지 헌정사 이래 모든 대통령 선거에 나온 3등 중에 최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발언 실언을 떠나서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선거의 기본 접근법을 남을 헐뜯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3등은 양비론을 펼쳐가지고 이익을 보긴 하지만은 그 양비론의 대상이 정책이었어야 했어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대안이 있다라고 갔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계속 남을 흠집내고 토론해서 당황시키고 그게 자기가 토론을 잘하는 토론 천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FM 코리아라고 하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만 시키려고 했던 그 문제가 있고 근데 뭐 그건 이제 떠나서 8%밖에 안 되는 사람을 뭐 그렇게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숙제는 남성 20대 남성의 37%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왜 20대 남성이 자꾸 이준석에게 열광하나? 그걸 철없는 사람들의 뭐 치기 혹은 뭐 잠깐 저러다 말겠지 자꾸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20대 남성들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는 도태되거나 원하는 것을 꿈을 얻지를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좌절감 속에서 분노 반응이 있잖아요. 이 분노를 어디에다가 탓을 하게 만들어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그 탓이 뭐냐? 양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의 우대해주다 보니까 역차별의 상에서 너희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거야 라고 선동해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먹히는 게 잘못된 거지만 그 잘못된 걸 떠나서 20대 남성들이 사회적 좌절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지지층들을 다시 돌리지 못하면 아니 지금 연령대가 60대까지 민주당 쪽에 거의 붙었단 말이에요. 이제 386 세대가 60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전연령이 이제 완전히 진보 성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대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안겨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20대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챙겨봐야 된다. 그 숙제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선거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준석 후보가 보수 재편의 키가 되기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네. 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대구 경북에서는 특히 보수의 가장 많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은 죽일 놈이 됐어요. 이준석이 단일화했으면 됐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책임론이 당장 있거든요. 비토 의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 대선 이후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면은 원인이 한 개로 보이고 지면 100가지가 다 패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하면서 이게 원인이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이 보수 정당 역사에서 어쩌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이 과정부터 영남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나타났듯이 영남 지역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70석 정도는 확보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숫자 보면 소위 친한동훈계가 약 20명 정도였거든요. 이름을 거론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소위 친한계 의원은 대구에 1명, 경북에 1명이었습니다. 대구의 우재준, 경북의 김영동. 요게 전부였거든요. 이것 외에는 다들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는 탄핵에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도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강구할 수밖에 없다. 쇄신을 요구하겠지만 쇄신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지방선거 앞두고도 이 당내 갈등은 지속될 거고 대구 경북의 지방선거 공천도 과거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면서 당내 쇄신이 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선거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줄타기 하느라 너무 애썼다. 제가 참 측은한 마음이 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김문수가 후보가 될 때 가장 큰 지분을 주장하는 쪽이 정광훈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정치계에서 떠나 있던 야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등재시켜 준 것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줬던 자유통일당 아니냐. 김문수가 초대 당 만든 멤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됐고, 근데 이제 계엄 전국에서 국무위 위원들 사과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일어서 세우는데 앉아 있다가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인기의 또 원천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천이었잖아요. 그 소위 이제 극우라고 표현되는. 근데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광훈 입장에서 지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안 챙기냐? 캠프에 우리 사람 넣어라. 그래서 자중질환이 얼마나 펼쳐졌습니까? 뭐 심지어는 그 5.18 때 책임이 있는 정호영 같은 사람을 갖다가 뭐 선대위에 앉혔다가 또 철회하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선거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위에서 막 지시가 여러 개가 내려온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캠프 내에서도 박혀있던 돌인 친윤 세력도 있고 정광훈 쪽 세력도 있고 뭐 여차저차 막 뒤섞여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윤석열 씨는 또 나와가지고 정치 행보를 해버리고 그래 김문수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절도 해야 되는데 단절을 하자니 자기의 본산과 뿌리가 또 흔들리고 이러니까 어딜 먼저 챙겨야 될지 모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다 메시지가. 근데 이제 표가 결집된 건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가 모였다 뿐이지 정치력은 지금 이제 선거가 이렇게 져버리면 빠르게 지금 동력이 상실될 거다. 도대체가 부정선거론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세력을 유지시키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모이게 하는 에너지가 없다 더 이상은. 그래서 오히려 극우들은요.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했었어야 됐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을 오히려 같이 가고 더 극우적 목소리, 부정선거 목소리 더 강조해가지고 더 모았어야 됐다. 더 모았으면 이거보다 더 나았을 거야.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할 거예요. 자기 지정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폭삭 망하는 길로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네. 자,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요. 벌써 뭐 언론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은 끝났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앞으로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국힘이 이대로 간다면 쪼개질 것 같다는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쪼개지는 것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김문수, 권성동, 한동훈 모두 다 압도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각각 조금씩의 자기 명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는 당내에 현역 의원들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주변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김재원 그리고 차명진, 김행 이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한동안 정계에서 사라져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분이 조금씩은 다 있다 보니 쪼개지기에는 힘을 받기가 어렵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빼앗겼던 광역자치단체장 충청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게다가 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까지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내세울 만한 후보들도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게 대구, 경북 정도 근데 대구, 경북이 또 거점이다 보니 대구, 경북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당이나 쪼개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진짜 패착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저는 결국에는 거의 선거 끝물돼 가지고는 이합집산 분당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특검법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들이 줄줄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면 이 특검법의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기관들을 보면.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정당에서도 이 계엄에 관련해서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외피를 이 껍데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걸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친한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굉장히 어려운 구도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대통령 선거 1년 뒤에 있는 선거는 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것이 대선 바로 직후에 있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도 있기가 너무 이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모으려면은 당을 갖다가 쇄신한다, 쇄신이 안 되면 쪼갠다, 우리 세력만 철저히 모인다, 친한계는 친한계대로, 극우는 극우대로 뭐 이렇게 해야만이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정권 인수인계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참 이제 안타까운 면이 보여요. 사실상 인수인계 없이 출발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이야기했지만은 뭐 와봤더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만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래서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첫 인사에서 주목했던 것이 비서실장 인선이었어요. 강훈식 의원의 인선은 사실은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특히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원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제동을 거는 역할을 강훈식 의원이 했었기 때문에 원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근거리 앉혔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나는 한 방향만 보지 않고 오히려 비토 의견을 먼저 묻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내에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강경한 목소리가 많을 때 항상 마지막에는 강훈식 의원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씨와 정말 다른 게, 윤석열 씨는 자기 주변에 자기 심기 경호할 사람만 앉혔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앉히다 보니까 민심과 괴리되고 혼자 자기만의 성에 갇혔다가 부정선거까지 가게 되고 계엄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에 비토 반대 목소리를 앉혔다는 거에서 다른 방향으로 국정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지지자들한테는 강훈식 의원 수박 색깔 난다고 얘기 듣기도 했던 많이 것 같은데. 혼났죠. 네. 네.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만 벌써 세 번째 준비했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내각에 대한 구상,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 정도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계획이 다 있고 인사가 다 있고, 이게 인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빠르게 가겠다. 정당을 같이 했던 팀으로 가겠다. 주요 요직에 다 현역 의원들을 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문회 과정도 빠르게 진행하고 일을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스탠스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국무총리를 이낙연 지사를 불러 올리고, 그러니까 소위 이 여러 인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강박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을 중심에 놓겠다는 메시지가 이번에 분명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단순히 함께 일을 했던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의 정부거든요.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 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지근거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김민석 이 국무총리 지명자가 스스로 밝혔던 것이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번 인선에서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인선 중에 장관들은 빼고 비서실장부터 국정원장, 경호처장 뭐 이렇게 대변인 이렇게 주요 자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이제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국무총리는 약간 연로한, 그리고 이제 관리형 인재랄까요? 이게 그냥 무슨 조직의 총무 같은, 회계 총무 같은 그런 느낌의 관리형 인재들을 많이 했는데, 김민석 최고는 선봉장 느낌을 주죠. 선봉장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일 중에 당과 당정 관계를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전선에 있었던 이 사람을 앉혔다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뭐 어설픈 통합이랄까요?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대충 덮고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는 통합이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엄히 벌하고 잘못한 세력은 아예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이 응원봉, 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응원봉과 같단 말이죠.
이 표의 민심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제발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 다시는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게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런 숙제들을 아마 지금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1차 인선을 보면 빠르게 가겠다. 이 실용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로 가겠다는 게 명백하게 좀 드러난 것 같고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장차관과 주요 이 보직에 얼마나 사람을 두루두루 쓸 거냐. 일을 잘하는 것과 중요하게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내란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되지만 경제 회복 문제 그래 이재명 기대를 걸겠어. 근데 그다음 중요한 게 상대편과 대화를 잘 하는 이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요 세 번째를 실현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출신 인사 기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예상되는 인물이라든지. 지금 이 거론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는 이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했었고 국무조정실장했던 이 구윤철 전 실장이 아마 뭐 기획재정부나 관련한 이 부처에 좀 발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한 명은 이 경북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임미애 의원 관련해서도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 좀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인사가 TK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 안배하듯이는 절대 안 한다. 철저히 능력 위주다.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하고 싶다고 떠들고 다니면 아웃이다.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능력을 발휘했고 실적을 낸 사람 중에 TK 출신이라면 뽑을 수 있지만 그냥 TK를 어느 정도 뽑아야 되니까 그 중에 한번 골라볼까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지금 그 강수영 변호사 한 게 현 대통령의 스타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을 자기한테 쓴소리 그렇게 한 사람 의도적으로 갖다 앉힌 걸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출신 뭐 인지상정이지요. 우리 출신 인사가 능력도 검증이 돼서 많이 기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끝으로 한번 하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락연설을 할 때 강조했던 게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경제 회복, 협력,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할 때는 통합정부, 실용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치고 이런 화려한 얘기들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실천하고 지키냐 이 문제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강수희 변호사. 네, 첫째도 둘째도 경제 회복이고요. 지금 모든 정치적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싸울 때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이 평가하는 실력은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1호 지시가 비상경제 관련된 TF팀을 꾸리라는 것이었고요.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 뭐 원래도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지만은 적어도 내년 초 중반까지 지방선거 임박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권은 뭘 잘해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취임사 전문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나 뭐 민주주의 이런 단어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은 단어가 성장이었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을 중시한다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정부 재정을 확실히 풀겠다는 건데 이 재정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게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청산을 할 때도 정리를 할 때도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강수영 변호사, 전용길 시사평론가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1대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현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여러 가지 이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그리고 보수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대를 중앙당 차원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대구시당 역시 보수 그리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표 그리고 바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영을 넘어서 우리가 그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더 이상의 특정 정당이 이렇게 독식을 하는 것은 대구 발전에도 굉장히 좋지를 않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우리 대구시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저를 영입을 했고요. 정향래 전 육군 군수사령관님이 영입이 됐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공고을 전 국회의원님이 영입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이제 하게 됐고, 이 정향래 전 사령관님이시죠. 이분이 사령관님이신데 이분이 대구시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요. 활동을 직접 해주셨고 또 이분이 그 군 장성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는 후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지지 선언을 하게끔 해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이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인식들을 좀 불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진영을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이런 진영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뜻을 함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얘기해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만년 야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고요. 이 얘기는 뭐 이번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표심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교하면은 그래도 변화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는 1.6%에서 1.7%가 이제 향상이 되었죠. 1.6이라든지 1.7%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사전투표에서 사실 대구가 꼴찌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꼴찌였는데 본투표에서는 또 대구 경북이 1, 2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수가 집결했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집결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득표를 가져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한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도 보면은 70% 이상이었거든요. 대구는 75%, 경북도 70% 이상이었는데 그 70%대를 막아준 거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이 67%에서 66%에서 67%를 했거든요. 이 70%대를 막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결과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희망을 봤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범했는 이 정부가 좋은 정책과 정치를 가지고
괄목할 만한 이렇게 성과를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그러지 않아도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항 네. 이전부터 해서 많은데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홀대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장도 국힘 소속이거나 지금 부재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와 교섭할 힘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그래도 기대할 때는 대구시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이 네. 우리 입장은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주위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구시장이 현재 공석이기는 하지만요.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이익이 아니고 통합이다. 정치는 이익이 아니고 통합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당의 색깔보다는 뭐라 그럴까 지역 주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철학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당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지역 현안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 잘 듣는 게 시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 시민의 목소리와 현안들을 잘 파악을 해서 중앙당이라든지 정부에 이게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 당에서 시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두드리죠. 뭐 안 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게 색깔도 보지 않겠다. 자도 우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거에서 뭐 조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구를 뭐 이렇게 홀대하거나 예산을 뭐 이렇게 정책에서 이렇게 소외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네. 봅니다.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혹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 정부가 꼭 이것은 중요하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시민의 그 민생이 이렇게 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이 가게가 공실이 많아지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대구의 기반 산업이 잘 많이 이렇게 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떠나게 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런 산업의 기반을 재편성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뭐 AI의 뭐 대구의 수도화라든지 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런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선이 돼야 된다. 일단 민생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단기적 전략도 있고 중장기적 전략도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민생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가 발전하고 기반 산업이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대구 경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대구의 총생산량이 이렇게 전국의 꼴찌가 아니라 이제는 저 탑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91년 지방선거 부활한 이래 네. 민주당 간판 달고 대구에서 지자체 단체장 나온 경우가 전무합니다. 경북은 그래도 단체장이 3명은 있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도 그래도 외연을 좀 확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요. 이 70%대를 지켰다는 것과 그래도 뭐 미약하지만 몇 프로를 더 받아왔다는 것, 이거가 저희들이 이게 이제는 이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의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그 지지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어 나가느냐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우리 어떻게 이 정치 구도를 진짜 독점적인 한 당 정당만 밀고 있는 이 독점적인 정치 구조에서 이걸 헤쳐나가서 경쟁으로서 대구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보수 진영의 내부 분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국힘 내부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여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달성해냄으로써 이런 분들을 민주당으로 이렇게 오시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아주 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특혜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또 대구 경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성과를 보여준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시도민께 대구 경북 시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정책과 정말 민생을 살리는 그런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를 경쟁을 해야지만 발전이 합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이 일을 잘하면 이 정당을 밀어주고 이 정당이 일을 잘하면 이 정당을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한 정당이 독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생산성이 가장 낮아야 되고 이렇게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이제는 대구도 다른 지역의 정치 구도를 보시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들여다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서 경쟁을 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고 대구 시민의 삶을 부유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예. 여당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지역보다도 현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항해나 바다의 수로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불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탑이나 건축물이 등대입니다. 이 나라에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남들보다 많이 배운 엘리트 지식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등대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밝혀준 등대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던 평범한 시민들의 응원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등대가 만들어내는 빛을 따라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역사는 가장 힘든 시기에 국내외 여러 풍파와 맞서 대한민국 호를 안전한 항구로 이끈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